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교내 총격과 폭파 위협을 담은 경고 메시지가 틱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남가주 치안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의 11월 실업률이 7.1%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실업률은 4.1%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몇 주 뒤에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CDC가 경고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이 여전히 코로나19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는 있지만 연말 연휴 전국적으로 1억 명 이상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의 92% 수준입니다. 내년 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의 우선 일자가 전순위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1월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한 평가 연습 시기를 놓고 한미 군당국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년 봄을 희망하지만 미국은 가을쯤 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아들 말을 믿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일 사망 5주기를 맞아 북한이 중앙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를 돌파할 수 있으며 원유 수요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와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의 발언 등에 따른 긴축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42도가량, 내일 낮 최고 66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2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교내 총격과 폭파 위협을 담은 경고 메시지가 틱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남가주 교육구 그리고 치안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금요일을 디데이로 학교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과 폭파 위협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틱톡 비디오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남가주 학교 당국과 치안 당국이 17일 교내 캠퍼스 치안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남가주 치안 당국은 17일을 내셔널 슈링데이로 선포하며 교내 참사를 경고하는 틱톡 비디오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실비치 경찰국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 당국이 이번 케이스를 수사한 결과 애리조나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틱톡 경고는 특정한 학교를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이 같은 위협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은 온라인상으로 교내 총격과 폭파 위협이 떠돌고 있으며 구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경관들이 지역 학교 캠퍼스를 돌아가며 순찰하고 있다고 트윗에서 전했습니다. 얼바인 통합교육부도 구체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캠퍼스 내 경찰 보안 인력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트위터를 통해 밝힌 성명에서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과 협조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단서는 자사 플랫폼에서 찾아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틱톡 경고는 지난달 미시간에서 발생한 교내 참사에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학교 당국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LA 카운티 실업률이 하락했습니다. 주 고용개발국은 11월 LA의 실업률은 7.1%로 전달보다 0.7%포인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11월 실업률은 4.1%로 10월보다 0.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11월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5.4%입니다. 고용개발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모두 97만 7,200개가 생겨 월 평균 9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 전체 11개 분야 가운데 8개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건축업계에선 1,700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고용개발국은 설명했습니다. 가든그로브에서 아시안 노인만을 노려 약 30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해외 원정 범죄 조직 일원이 체포됐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총 28건의 절도와 강도 행각을 벌인 루마니아 여행자 그룹 가운데 2명을 14일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값비싼 장신구를 가진 아시안 노인들에게 접근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유사 물건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때로는 폭력으로 물건을 빼앗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 2명 외에 다른 용의자들이 있는 만큼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즈 퍼레이드와 로즈볼 게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사디나 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로즈 퍼레이드와 로즈볼 게임 티켓을 구매한 주민들은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거리에서 로즈 퍼레이드를 구경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벤트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뒤에 열리는 플롯 페스트를 위한 티켓 소지자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3,360명, 그리고 사망자는 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 가운데 5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1명은 부스터샷 접종자였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늘었지만 병원 입원 환자는 749명으로 어제보다 23명이 줄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어제와 같은 182명입니다. 한편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41살의 남성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 남성이 지난 8일 LA 카운티에서 실시한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검사를 받기 전 해외나 국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프로 그리고 대학 스포츠들이 연기됐습니다. UCLA의 남자 농구팀은 내일 라스베가스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경기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새로운 일정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UCLA는 다음 주 수요일 칼폴리와의 경기를 앞두고도 있는데 이 경기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NFL의 LA 램스 역시 이번 주 일요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시애틀 시옥스와의 홈 경기를 코로나와 관련해서 화요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두 팀 간의 경기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시작됩니다. NHL 애나임 덕스도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됐던 캘거리 플레임스와의 원정 경기가 연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캘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서 리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 국장이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몇 주 뒤에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모임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에서 그랬듯이 몇 주 뒤 미국에서도 지배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으나 백신의 보호 효과 때문에 경증이거나 무증상이었다면서 추가 접종이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도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을수록 오미크론 발병 사태는 그만큼 덜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진앙지였던 뉴욕주가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뉴욕주는 오늘 2만 1,0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최다 기록인 지난 1월 19,942명을 넘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 현재 뉴욕주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양성률은 7.98%입니다. 뉴욕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800여 명으로 11월 초와 비교해서 2배로 뛰었지만 지난해 4월 대유행 초기 19,000명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올겨울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은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며 우리 스스로와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동북부 일대의 코로나19 급증세는 기존 델타 변이와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동시에 확산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으로 입국하는 국제 여행객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CDC는 마이애미, 시카고 등 전국 4군데 국제공항에서 미국에 도착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추가로 4군데 공항에서도 무료 배포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발 24시간 이내 실시한 검사에서 받은 음성 증명서를 지시하도록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캐틀린 쇼키 CDC 대변인은 이번 조처가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를 확인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파이자가 5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을 임상 시험한 결과 충분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는 5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임상 시험에서 2회 백신 접종이 충분히 강력한 면역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면서 3회 접종을 시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세에서 4세 어린이를 상대로 한 임상 시험에서 3마이크로그램 용량의 백신을 2차례 접종했는데 10마이크로그램을 마친 청소년과 같은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파이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6개월에서 24개월 어린이에게서는 3마이크로그램으로도 16세에서 25대 연령대와 맞먹는 면역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제약사 파이자가 코로나19 사태가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카엘 돌스텐 파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발표에서 일부 지역에선 앞으로 1-2년간 대유행 수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쯤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토착병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 교통정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양방향 모두 정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스 방면은 하일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거북이 걸음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면서 멜로스 애비뉴 인근까지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너편인 사우스 방면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역시 하일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과 알라메다 애비뉴까지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밖에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위리아 블루버드 구간부터 애틀란틱 블루버드까지, 또 가필드 애비뉴 구간부터 산타 애니타 애비뉴까지도 거북이 걸음으로 밖에는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발급 우선 일자가 전순위에서 동결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EA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미혼 자녀인 1순위는 2014년 12월 1일,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EB는 2015년 9월 15일, 시민권자 기혼 자녀인 3순위는 2008년 11월 22일, 시민권자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7년 3월 22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취업 이민은 전순위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미국이 증오와 인종차별주의의 피난처가 돼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오렌지버그에서 열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증오를 물리칠 수 있지만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점이었다며 증오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산소를 공급받으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추악하고 비열하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증오에 산소를 공급할 수는 없다며 증오에 피난처를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는 투표권 확대 법안의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다수석인 하원에서 투표 참여를 지금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과 동석인 상원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가 앞으로 4년간 SAT와 ACT 점수를 신입생 선발 과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는 성명을 통해서 지원자들은 시험 점수 대신에 고등학교의 각종 기록 등 자신의 자질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4년간 적용이 되지만 이후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 연휴에 1억 명 이상이 여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여행객을 1억 90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휴 때보다 34%가 증가한 것이고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의 92% 수준입니다. 협회는 또 자동차 여행객을 1억 명, 비행기 탑승객을 600만 명가량으로 예상했습니다. 300만 명은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년 동안 여행을 억눌러 온 데 대한 피로감이 커진 데다 많은 사람이 백신을 믿고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과 동유럽에서 나토의 확장 중단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EU와 미국이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러시아는 병력 증강을 계속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 48km까지 병력을 이동시킨 러시아가 화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50개가 넘는 전술부대를 국경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대전차 무기와 포, 정찰 병력 등으로 무장해 자급자족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들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할 때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각 17일 미국과 나토에 제시한 안전보장안을 공개했습니다. Оба текста составлены не по принципу меню, где можно выбирать одно или другое, а они взаимно дополняют друг друга и должны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в комплексе.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이 요구사항입니다. 러시아는 또 1997년 5월 전까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는 러시아의 동의 없이 병력과 무기를 추가 배치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카프카스 중앙아시아에서 나토군의 군사활동과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금지도 요구안에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 EU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So let there be no doubt, if Russia were to move against Ukraine, the Union will be in a position to take sanctions that could extract a massive cost. We have done our work in that respect. 미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제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일부는 수용 불가능하고 침공이 시작되면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냉전 시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창설된 나토는 소련 붕괴 이후 영향력을 급속도로 키우면서 러시아와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공산권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던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를 비롯해 소련의 구성국이던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확장 금지를 골자로 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요구안 공개에 일정 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음 주께 접촉이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됐다면서도 러시아도 일부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이 다음 주께 좀 더 구체적 제안을 가지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엄청나게 큰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거듭 경고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동맹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럽의 안보가 구축된 핵심 원칙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나라는 외부의 개입 없이 자신의 미래와 외교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1개월째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촉구했습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서한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를 하루빨리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을 해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 보내야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실은 이번 서한이 양국 간의 오랜 우호 관계를 강화하려는 오소프 의원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 연방의회를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삭제된 것과 관련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배치의 변동을 주려는 어떤 계획이나 의도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 2일 한미 군 당국이 안보협의회를 통해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 유지에 합의한 것을 언급,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몇 주 전 서울을 방문해 말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어떤 변화도 전혀 없을 것이냐를 놓고 예측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이 동맹에 헌신하고 있고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에서 언급했다시피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 동맹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오늘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접근을 추구하지만 아직 북한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요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외교로 관여하고 단계적 진전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외교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한과 대화를 위한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지만 다른 형태의 도발은 삼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에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기본 사항을 배경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 정도 지점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 지도부가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에 중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다루라고 촉구했습니다. CECC 위원장인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NBC 유니버설 CEO인 제프 쉘에 서한을 보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NBC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도를 중국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홍콩 지역에서 이어지는 중국 당국의 탄압에 대한 보도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들은 또 올림픽 보도에 있어 언론 종교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보장할 것을 중국 당국에 압박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어 NBC가 중국의 선전선동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두고 대립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 만큼 당론이 정해지면 청와대와 이 후보 둘 중 한쪽은 상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이게 양도세의 중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고, 이호승 정책실장은 방송에 나와 시장에 주는 메시지에 혼선이 생긴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 11개월간의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도 정책의 목표는 일관성 유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 측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에 이어 이번에도 물러서면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캠프 안에서는 이번엔 청와대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쓴맛을 많이 봤던 청와대 역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보고 완강하게 맞서는 상황.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힘겨루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가운데 한쪽은 상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남이 도박 사실을 인정한 뒤 성매매 의혹까지 나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아들 말을 믿겠다는 게 이 후보의 입장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도박 사실을 인정한 아들이 성매매 업소에 다녀왔다는 글까지 남긴 데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매매를 실제로 하진 않았다는 아들의 해명을 전했습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공안이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대 후반 아들이 도박 자금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의심받는 대목인데 아들에게 빚이 있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찾아서 그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그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2년 재산 신고를 보면 동호 씨는 합계 1,15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취업 준비 자금 등으로 명목이 기재돼 있습니다. 아들 동호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여성 비하 글 등이 빠르게 퍼지는 것도 민주당으로선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후보 자녀는 배우자만큼 검증 대상은 아니라며 논란 수위를 낮추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야당의 기획 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터진 시기나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의 또 이런 어떤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서 또 한 거 아닌가.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후보와 아들을 묶어 부전자전, 범죄자 집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들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 확인이 먼저라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여부 논란 사흘 만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씨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엔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윤 후보의 사과는 앞서 여권의 기획 공세라거나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모든 순간에 저자세여야 한다는 선대위 내부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건희 씨도 윤 후보에게 사과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김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혹이 일게된 상황,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송구함이라고 선대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여권 성향 온라인 게시판에 있는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후보의 사과를 억지 사과라고 비판한 민주당은 60억 원대 자산가인 김 씨가 자신의 월급을 적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만 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원들 월급을 주느라 김 씨의 월급이 적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한 평가 연습 시기를 놓고 한미 군 당국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 측은 내년 봄에 빨리 하자고 희망하는 반면 미국은 가을쯤에 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인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내년 후반기에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minister and I also agreed to conduct a full operational capability assessment of our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during next fall's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하지만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2단계 평가를 조기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오스틴 장관이 2단계 평가를 내년 봄쯤에 할 수 없는지 검토해보라는 요청이나 지시를 했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하루 뒤 미 국방부는 내년 여름쯤에 평가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이튿날인 14일에는 평가 시기를 가을로 정정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오락가락하는 듯한 태도에 조기 실시를 희망하는 우리 측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누차 강조했듯이 내년도 FOC 평가 시행과 관련돼서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올해 평가를 지연시킨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하면서 내년에 또 지연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통상 상반기 한미 훈련이 3월 초에 시작하는데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리는 시기여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정일의 사망 10주기였던 어제 북한은 5년 만에 중앙 추모 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추모 분위기를 띄우면서 동시에 유언을 이어받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영하의 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북한이 김정일 사망 10주기 중앙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2달 넘게 안 보였던 김여정 부부장도 참석했습니다. 당중앙이 유일적 영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김정은 동지 구상과 의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 통치를 점차 벗어나며 내세운 통치 이념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입니다.
살림집 건설, 최신 보육시설 등 눈에 보이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는 악화 일로입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19년 반짝 나아지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북한은 외부 도움 없이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며 올해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하시면서 힘을 쏟는 또 다른 한 축은 전략무기 개발입니다. 1월 8차 당대회에서 5년 동안 개발할 무기 목록을 공개한 뒤 노골적으로 무기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합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 김정일 생일 80주년이 있는 내년 상반기 강도 높은 무기 실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면 대남, 대미 관계는 당분간 교착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세 안정적 관리, 군사적 세력 균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북한의 요구를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경 봉쇄는 생필품과 원자재 조달을 위해서라도 조만간 부분 해제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와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의 발언 등에 따른 긴축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532.20포인트가 하락한 35,365.4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48.03포인트가 떨어진 4,620.64, 나스닥 지수는 10.75포인트가 빠진 15,169.6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52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70달러 8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팩트셋 기준으로 한 주 동안 1.1%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으며 원유 수요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CNBC에 따르면 데미안 쿠르발린 골드만삭스 에너지 리서치 담당 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오기 전에 이미 원유 수요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으며 글로벌 경제가 계속 회복되고 있고 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발린은 이번 팬데믹 파동이 지나가길 기다려야겠지만 내년에는 국제 여행이 더 회복될 것을 시사한다라며 유가가 내년 배럴당 8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지만 5에서 10달러가량 추가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가가 1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도처의 인플레이션으로 석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과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량이 수요에 못 미칠 가능성 등을 꼽았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 주가가 상장 이후 최저치로 급락을 했습니다. 리비안은 오늘 뉴욕 증시에서 어제보다 10.26% 하락한 97달러 70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첫 거래 이후 주가가 100달러가 무너진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리비안이 공급망 문제로 올해 1200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졌다고 밝히자 주가는 미끄러졌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선 리비안의 단기적인 위험성이 부각됐다면서도 장기적인 회사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했다고 경제 매체인 마켓워치가 전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이번 어려움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리비안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숙련된 팀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3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이 내년 금리 인상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연준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높이는 등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선 데 대해 이는 틀림없이 내년 중 언젠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연준이 내년 금리를 올린다면 이는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금리 인상은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서 긍정적 발전의 단계에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보잉은 오늘 회사 내부 공지를 통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잉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내려진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법원이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이터는 최근 몇 주간 종교적 그리고 의료적 사유로 의무화 조치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직원이 11,000명이 넘은 것 역시 이 같은 결정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전국 보잉 인력의 9%로 경영진의 사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신장 인권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의 첨단 기업들을 정조준해 파상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인권을 빌미로 자국 첨단 기술의 발전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YTN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중국 회사 DJI의 드론 제품입니다.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 기업이지만 이번에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과 관련됐다는 것이 이유인데 감시용 장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DJI 이외에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업체 등 8개 중국 회사가 제재를 받아 미국 자금의 유입이 금지됐습니다. 재무부와는 별도로 미국 상무부는 생명과학 분야 중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에 나섰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군사의학과학원 산하 11개 연구기관도 포함됐습니다. 신장 인권 탄압에 연루됐다거나 무기 개발에 관련됐다면서 미국과의 상품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中方将采取一切必要措施，坚决维护中国机构和企业的合法权益。 관련 매체는 미국이 기술 우위를 지키려고 인권을 빌미로 중국 기업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고된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 의회에서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건데 하원과 상원 모두 만장일치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첨단 기업을 정조준한 미국의 제재에 중국도 맞대응을 경고하면서 이 기술 분야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가장 치열한 영역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넬 대학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국제통상정책 교수는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돈의 미래 디지털 혁명이 통화와 금융을 어떻게 변화시킨가라는 저서를 낸 이 프라사드 교수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환경으로 파괴적인 거래를 위해 검증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라며 확장성이 좋지는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NBA 농구 이 시간 펼쳐지고 있는데요. 골든스테이츠와 보스턴, 골든스테이츠가 68대 54로 앞선 가운데 전반이 끝났습니다. 덴버 아틀란타 3쿼터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덴버가 72대 54로 앞서고 있습니다. 뉴저지 네츠의 카이리 어빙 선수가 뉴욕 그리고 토론토가 아닌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든스테이츠의 클레이 탐슨은 내년 1월 홈에서 열리는 첫 번째 경기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팀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흥민이 선수들과 훈련하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코로나19 양성을 보였는지는 아직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그리고 일요일까지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42도에서 44도 가량이 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요일은 낮 최고 65도 가량으로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6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67도, 해안 지역은 65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일 새벽 4시까지 내려져 있고 벤츄라 카운티 내륙과 산악지대에는 역시 내일 새벽 2시까지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69도,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도로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쳤습니다. 수도권은 오후부터 강한 눈도 예보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 0도, 대구는 2도가량이지만 바람이 불면서 종일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S 베이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